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유통물류관리, 이번 주에는 제1주차로서 유통물류 산업의 현황 및 변화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전학습으로서 우리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통물류라는 것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와 닿는지 실제로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에 구매하고 소비한 상품에 대해서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어디에서 샀는지, 또 그러면 그 상품을 왜 그 매장, 예를 들면은 슈퍼도 될 수 있고 동네 슈퍼나 편의점, 아니면 좀 멀리 있는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대형마트에 샀겠죠. 또는 그런 일반 매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온라인, 즉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을 이용해서 또는 TV 홈쇼핑을 이용해서 물건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상품이 집으로 또 배달이 되는 택배라는 것을 경험했을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유통과 물류라는 그 산업이 우리 일상생활, 즉 일상 소비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첫 주에는 이런 전반적인 유통 물류 산업의 어떤 개요라 그럴까, 큰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1주차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전자칠판 강의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유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이전하는 장소, 시간, 소유의 효용을 창조하는 활동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장소, 시간, 소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유통의 기능으로서, 유통의 기능이죠. 다시 설명을 할 시간이 이제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유통이라는 것을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 상적 유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상품의 어떤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말 그대로 커머셜한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적 유통은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상품이 실제로 흐르는 것, 물류죠. 우리가 여러분들 물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물류. 실제로 그 상품이 이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유통활동은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의 물리적, 사회적 흐름에 관한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도식화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한다. 생산과 소비. 생산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생산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에 우리 소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주로 제조업체가 생산자가 된다는 거 있죠? 생산자, 자, 제조업체. 여러 가지 우리의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생산자가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식탁에 오르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수산물 이런 것들은 뭘까요? 생산자, 말 그대로 우리 농업을 하시는 또는 어업을 하시는 축산업을 하는 생산자가 되겠죠. 말 그대로 이거는 그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생산자가 되고 소비는 이제 우리 실제 일상생활의 소비자가 되겠고요. 그 사이에 이제 도매와 소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런 각종의 이 파이프라인을 유통 채널이라고 한다. 자, 우리 전기나 가스, 수도가 어떻게 오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오는데, 자, 도매를 거치고 또 소매를 거쳐서 우리한테 이제 오게 되는 것이고. 자, 우리 일상생활의 소매 유통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서서 얘기한 대로 사전학습에서 어디서 삽니까? 자, 백화점 또, 그렇죠? 우리가 동네 어떤 슈퍼, 또 편의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매 유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 단계로 도매 유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흐르냐?
자, 상품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상품이. 그렇죠?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까지 상품이 흐르고 도매유통에서 소매유통까지도 상품이 흐르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소매유통을 통해서 백화점이나 또는 슈퍼라든지 또는 편의점을 통해 가지고 재래시장이나 또는 심지어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가 상품이 흘러간다. 그래서 이 상품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물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일어나는 거. 내가 돈을 주고 상품을 샀다, 백화점에서. 그거는 상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하나가 뭐죠? 정이라는 것은 정보가 흐르는 것이다. 정보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상품을 사면은 정보가 흐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어떤 상품을 어떤 사람이 언제 얼마를 사갔다는 정보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통의 개념을 보면은 파이프라인이고 이 사이에 상품도 흐르고 정보도 흐르고 또는 이제 상적인 거래에서 자금도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물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상품의 흐름을 물류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생산자로부터 우리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 그것이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홈쇼핑이나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TV 홈쇼핑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TV 홈쇼핑을 통해서 생산자한테 주문해서 바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동영상 강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유통의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이제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통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 지금 이제 8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뭐 다소 내용이 좀 딱딱하지요. 뭐 이 부분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딱딱하긴 하지만 일단은 유통의 그 기본적인 기능,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제 연결시키는데 그런 기능들이 8가지가 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인격적 통일 기능, 장소적 통일 기능, 시간적 기능, 양적 통일 기능, 품질적 통일 기능, 금융적 통일 기능, 위험 부담 기능, 시장 정보 기능 8가지가 있는데 이 말 갖고는 조금 내용 설명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칠판 강의 들어오셔가지고 상세하게 기능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자, 인격적 통일 기능이다. 자, 말이 좀 낯설죠. 자, 인격적 통일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에 우리가 앞서서 얘기하는 상적 유통을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상적 유통이다. 상류란 말이죠. 실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환 기능이다. 이런 얘기. 소유권 이전 기능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내가 돈을 주고 교환을 하면은 그 상품의 소유권이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소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상품을 살 거 아니겠어요? 상품을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교환이 되겠고 소유권 이전 기능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 통일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거래의 성립이다. 즉 우리가 상적 유통, 상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거의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소적 통일 기능과 그 다음에 시간적 기능은 대표적으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게 물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류는 뭐죠? 물적 유통이죠. 물류. 요거는 상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품의 흐름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먼저 장소적 통일 기능이라는 건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송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서울에 있는 소비자가 저 지방의 어떤 농산물을 사 먹으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소비지로 올라오게 되죠. 물류. 그래서 이제 물류업자를 통해서 공간적, 지리적인, 장소적 거리를 해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운송이라고 얘기할 수 운송, 배송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만 운송, 배송 같은 말이죠. 물리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운송, 배송이다. 그래서 이제 유통이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도 앉아서 그렇죠. 또는 택배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쉽게.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원하는 상품, 주문한 상품을 받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소적 통일 기능이 아니겠느냐 설명할 수 있는 것이요. 시간적 기능을 보시면은 자, 생산 시기로부터 소비되는까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산물이나 농산물도 그렇고요.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물건을 우리가 바로 우리가 소비하는 건 아니죠. 일정 기간 저장, 즉 보관을 하게 된다. 보관하게 되겠죠.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도 일정 기간 저온 창고에 보관해서 뭐 1년 후에 먹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이제 저장이 해서 상품의 효용 가치가 창출되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리에서는 보관 기능이라고 한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물류센터. 그렇죠? 창고라고도 얘기하지만 물류센터를 통해서 여러 그 상품들을 보관해서 일정하게 그 필요한 시기에 소매업자들한테 배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기능, 또 마저 보시겠습니다. 자, 또 다른 기능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양적 통일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건 뭘까요? 생산자가 판매하려는 수량과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수량의 일치를 해야 된다. 자,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뭘까요? 여러분들이 매장에 갔을 때 필요한 상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없으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있긴 있는데 너무 많이 있어도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이 있으면 어떨까요?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일종의 재고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통 물류 관리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재고 관리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품을 방지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당장에 뭘 필요해서 사려고 갔는데 상품이 없다는 건 뭘까요? 생산자가 또 판매자가 어떻습니까? 그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거꾸로 예를 들어서 너무 상품이 많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고에 대한 부담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기능이 바로 양적 통일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품질적 통일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뭐 기본적으로 상품 품질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조업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퀄리티 컨트롤 QC를 하지요. 규격화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는 기본적인 규격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비자에게나 또는 유통업자에 대해 납품을 할 때는 납품 단위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 가장 쉬운 예를 라면을 들어볼까요? 자, 라면 낱개도 팔지만 5개 포장도 있고 박스도 있고 때로는 뭐 또 여러 가지 포장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규격화하고 표준화하는 기능을 우리가 품질적 통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농수축산물입니다. 자, 농수축산물을 규격화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산지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농산물이나 수산물도 어떻습니까? 포장 단위라든지 패키지별로 규격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바로 품질적 통일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융적 통일 기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가 신용거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용거래. 그렇죠?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하는 부분을 우리가 신용거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들 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IT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많이 진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 기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위험부담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것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과 경제적인 위험을 방지한다. 누가 유통업자가 이런 것을 즉 유통기구라고 할까요? 유통기구나 유통기관의 어떤 큰 일 중에 하나죠. 리스크를 부담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주 민간업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농산물을 가공을 하고 또는 너무 농산물을 사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위험보다 크겠죠. 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수급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농산물은 그래서 우리가 법정 도매 시장이 있고 그런 경매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런 특히 1차 식품에 관해서는 위험 부담 기능을 이런 어떤 유통기구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담하는 기능이다.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 정보 기능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 정보 기능은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그 여러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여러 가지의 그 이제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생산자에서부터 도매상, 그렇죠? 소매를 거쳐가지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흐르지만은 거꾸로 정보가 소비자의 정보가 소매업자로 이제 전달이 되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포스라는 겁니다. 포인트 오브 세일즈죠. 판매 시점의 정보. 그래서 소매상은 자기들의 그 소비자들의 모든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거꾸로 또 소매상과 도매상 거래에서 정보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생산자로 또 도매상의 정보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정보들을 담당하는 유통업체의 기능이 됐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바코드라는 거 여러분들 모든 상품에 붙여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로 해서 진화가 돼가지고 최근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RFID라고 무선으로 이게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여러분들도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QR이라는 걸 지금 정보가 다 나오죠. 자, 요즘은 또 21세기 최근에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SNS나 우리가 모바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이렇게 정보가 점점 결합이 돼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어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시장정보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8가지의 유통 기능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이제 동영상 강의로 들어오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통이 무엇이냐, 그리고 유통이라는 것이 기능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유통산업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하나의 그 동맥, 정맥, 핏줄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 동맥경화라는 병 잘 아시죠? 동맥경화는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것 같으면요. 유통산업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그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GDP의 약 10% 초반대로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요, 지금 보시면은 옛날 자료지만 선진국의 옛날에 보면 97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15.7%고요. 일본에는 2001년도에 14%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10년 15년 늦게 치더라도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앞으로 15%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 3%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통산업의 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서 또 보실 것 같으면은 자, 이와 같이 우리 유통산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이라든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높은데 특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1996년에 우리나라에서요 유통을 개방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유통시장 개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외의 그런 어떤 유통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장사를 하게끔 개방한 원년이 1996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오늘날까지 유통 개방을 통해서 더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이거 우리나라 농산물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유통이라든지 다 이게 지금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꾸로 경쟁을 통해서 또는 새로운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통시장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 될 것이고요. 거기 나와 있는 통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96년 이전에 성장률이 그러니까 유통시장 개방 전에는 5.8%였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개방을 하고 나서는 유통시장이 더 성장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건 좀 학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유통산업은 결국 뭐냐 하면은 소비를 촉진시키고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기업의 투자가 위축이 된다 그러고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말 많이 듣죠. 그럼 경제를 활성화한다면 거꾸로 뭡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소비를 촉진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그 언론이나 신문 방송에 많이 보죠. 그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뭘까요? 유통, 물류, 산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잘 연결시켜서 왜곡이 없이 파이프라인이 잘 가동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유통구조를 가짐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통산업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큰 우리 거시경제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유통산업의 전반적인 내용 기능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이제 잠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에 나와 있는 쉬어가기 내용을 가지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